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설가 채만식이라는 분의 태평천하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3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태평천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그 천하태평춘이라는 그 제목으로 천하태평춘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를 하다가 그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면서 태평천하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작품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순환시대, 이 시대를 배경으로 윤직원이라는 주인공이죠. 윤직원이라는 인물, 그 인물과 그의 가족들의 삶, 이것을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윤직원의 부정적 역사인식, 이런 것을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묘사를 하면서 일제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자라는 표현 기법, 이것은 작가 채만식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작품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입니다, 뭐뭐습니다, 이런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동시에 작중인물에 대한 풍자, 조롱, 이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판소리의 사설과 비슷한 이러한 문체를 사용해 가지고 작가의 생각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서술자 개입, 이런 것들도 태평천하에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목이 태평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평천하. 자, 의미가 세상이 태평하다. 자, 이런 의미인데, 이 태평천하라는 의미를 일제치하를 지칭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가 이미 상호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목은 반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작가 채만식이라는 분은 풍자문학의 1인자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교과서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품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니터를 보시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일제치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로 믿는 주인공 윤직원 영감을 통해 당시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물의 비윤리적 그리고 반사회적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중산층의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서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소설에서 서술하는, 즉,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은 작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소설은 1인칭과 3인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 속에 내가 있으면은 1인칭이 되고 내가 없으면 3인칭이 되는 것이겠죠. 자, 각자가 작품 속에 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품 속에 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즉,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이야기하는 등 작품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점이 3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배경은 1930년대, 즉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울을 배경으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3쪽을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서 쌤이 그 도표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교과서 부분을 읽어보시고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은 한쪽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윤지관, 윤창식, 윤종수, 윤종학 이렇게 네 사람을 여기 제시했는데 1, 2, 3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1대가 윤지권 영감이라는 사람인데 서울에 사는 아주 대지주입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구두쇠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이 사람은 일제 말기라는 시절을 태평천하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일본을 아주 고마워하는 아주 반민족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것을 불안당패, 이런 불안당패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지권 영감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대 윤창식이라는 사람인데 작품 속에서 윤주사라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지권의 아들인데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3대에는 윤종수, 윤종학이라는 두 손자가 있는데 윤종수는 그 윤지권 영감의 큰 손자이지만 그 아버지처럼 조금 그 방탕한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윤지권의 둘째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작품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윤지권 영감이 그나마 가장 신임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윤종학이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은 1대, 2대, 3대라는 서로 그 삶의 시대가 다른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쓸 필요는 없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의 전체 구성을 보면 먼저 발단 부분에서 인력거를 탄 윤직원 영감이 그 삭 때문에 인력거꾼과 승강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의 집안 내력과 재산 축적 과정 이런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둘째 손자인 윤종학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절정과 결말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먼저 절정 부분에서는 윤직원 영감이 윤종학이 사상관계로 픽업되었다라는 이런 정보를 받고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의 일부가 실려 있고, 결말 부분은 윤직원 영감이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부분은 절정과 결말의 일부가 실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의 앞부분 줄거리 바로 밑에 망진자는 호얀이라 거기부터 해가지고 247쪽의 제일 윗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를 절정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줄 사회주의라니 자, 여기부터 해서 248쪽 제일 아랫줄까지 거기까지를 결말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절정과 결말의 일부가 실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족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앞부분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인데 작품 전체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작품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제목에 망진자는 호얀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하고 관련되는 그 진시황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생.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다를 갔다가 이상한 지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망진자는
호야니라 라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진시황이 이거를 읽고는 두려워해서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아서 오랑캐의 침입을 막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망진자는 호야니라, 즉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오랑캐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니라 그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진자는 호야니라 해서 호는 실제로 호해라는 진시황의 아들인데 진시황은 그것을 오랑캐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해라는 아들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작품의 소제목 망진자는 호야니라는 말은 그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 즉 윤종학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소제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진자는 호야니라, 이 말의 의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해라는 자식이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이 작품에서 일어날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지가 붙인 말대가리 윤영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영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윤두꺼비, 말대가리, 자, 이런 표현들은 전부 작중인물들의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직원은 윤두꺼비, 그리고 윤직원의 아버지 윤영규는 말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는 작중인물들의 별명을 불러서 풍자의 효과, 이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영규가 화족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자, 여기에서 윤직원은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나라는 망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윤직원 영감의 비윤리적 그리고 이기적 이러한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만 괜찮다,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자, 이어서 244쪽입니다. 하고 부러지진 적이 있겠다요. 자, 여기 있겠다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밑줄을 치시고 중요 표시를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판소리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어체 표현으로 경어체 표현으로 판소리적 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에 흔히 나타나는 경어체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판소리적 문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어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채만식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해 놓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 가로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부터 해서 그 밑에 줄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르친 부분에 보면은 웅장한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웅장한 투쟁, 이 부분은 마치 윤직원이 부정적인 세력에 저항하는 어떤 울부짖음, 이런 의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윤직원은 그러한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로친 부분의 표현은 윤직원에 대한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이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자, 이 부분도 줄긋기 바랍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승리를 했겠다요. 자, 이 부분도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편집자 논평인데, 앞에서도 나왔듯이 윤직원이 말한 대로 나라는 망했고 윤직원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런데 점점점점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의 첫 번째 단락으로 표시를 하시고 윤직원 영감의 과거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 이어서 작품의 줄거리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